반갑습니다. 저는 손해평가사 스토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담지라고 합니다. 현재 블로그에서 손해평가사에 대한 시험 정보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면 1과목에 대한 내용 요약은 끝납니다.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2과목에 대한 내용 요약 정리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유튜브는 현재까지는 제가 노래 채널로 취미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손해평가사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손해평가사에 대한 시험에 대한 연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실무에서 손해평가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내년 시험을 준비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손해평가사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자격증이잖아요. 손해평가사가 어떤 건지도 사실 궁금하고 자격증을 따면 대체 이런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또는 전망이 있긴 있어.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나면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치루어지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강은 손해평가사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해서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손해평가사인데요.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그 피해 사실 확인과 보험가액, 또 손해액, 피해이죠. 피해액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또 자격시험은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인데요. 소관부처의 운영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농금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용어이기도 합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에서 운용을 하고 자격시험은 위탁을 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접수를 할 때 큐넷 접수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응시는 40대, 50대 분들이 되게 응시도 많이 하시고 실은 합격률도 가장 높습니다. 합격률로 봤을 때는 50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올해도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40대, 50대, 60대까지 골고루 많은 응시와 합격을 하고 계시고요. 손해평가 시험에 저는 가장 좋은 장점은 평등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시도 그렇고 실제로 일을 할 때도 나이, 학력, 지역, 경력들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나 남녀에 대한 구별이 없고 나이 적으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이런 불평등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격증을 따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자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해평가사가 농업재해보험에서 이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평가하는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평가란 것은 그 농작물 우리가 이제 보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고 가축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농작물과 가축에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들어가서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액을 계산하고 그리고 공정한 보험금을 이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절차들을 수행하는 과정을 손해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아니죠. 그 피해액을 산정한다고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면 저희가 실제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이 벼보험이에요. 벼보험 다음에 뭐 사과, 배 정도가 되겠는데, 사과, 배, 과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을 가입하게 될 거고요. 한 2월경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근데 이제 보험은 사과, 배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은 전년도에 가입하는 것들도 있어요. 종합가수들은. 그러니까 전년도 가입하는 것도 있고 당해에 가입하는 것도 있는데, 사과, 배는 지금 2월경에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과, 배의 성장 과정을 쭉 한번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지 알아보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르겠죠. 처음에는 발화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발화를 하고 나면 보통 우리가 봄이죠. 춘3월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3, 4월경에 꽃이 개화를 합니다. 개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봄에 꽃샘추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올해도 꽃샘추위가 심해서 실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냉해를 입은 나무죠. 나무. 꽃에 대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이런 냉해가 있었을 때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꽃이 피고 나면 열매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아주 조그만 이제 유가가 이제 열리게 되죠. 어린 과실이죠. 유가가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점점 더 컸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과실이라고 부르죠. 과실이 생기고 마지막 수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육아 시절에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이제 우박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박이 오면 막 이렇게 돌덩이처럼 막 이런 조그만 것들이 떨어지니까 육아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를 입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물론 착과가 그대로 붙어 있기도 하게 될 텐데요. 그때는 이제 보험 가입한 거에 따라서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되겠죠. 육아 타박률 조사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이 연걸어서 6월, 뭐 7월, 8월, 9월, 10월까지 과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적과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과실은 열린 걸 전부 다 그대로 키우진 않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안정적인 수확이나 수확을 하기 위해서 딱 적당한 과실만 남기고 나머지를 따버리는데요. 그것을 적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실은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눠지는데요. 이때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많이 하는 조사가 적과 후가 되고 나면 정말 실제로 적과하고 난 다음에 내 나무에 과실이 얼마나 달려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것을 적과후 착과수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한 6, 7월경에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 수확하기 전까지 여러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겠죠. 태풍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에 있는 과실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졌을 때 그러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과실을 이제 낙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낙과 피해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과실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과실이 있으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하기까지 남은 이제 수확량 조사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발화부터 수확까지를 쭉 봤을 때 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육아 타박률 조사, 착과수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수확량 조사,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뭐 손해액을 평가하는 이런 과정들, 이 일련된 모든 과정들의 일을 하는 일이 이제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주관을 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이제 배정이 되어서 이제 손해평가를 하고 보험금을 타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농작물 재해보험의 소관부수, 주무부수죠. 주무부수는 농림축산식품부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든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그 관리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고 우리가 줄여서 농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은 저희가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시험은
공급면에서 주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자,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우리가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큐넷에서 이제 시험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 손해평가사도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농작물 재보험 사업자가 있고 이 사업자가 일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농작물 재보험 사업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H농협 손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있기는 한데 주로 NH농협 손보에서 일을 농작물 재보험에 대한 이제 사업들을 다 합니다. NH농협이라고 하면 뭐 중앙회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지역농협, 직영농업이나 뭐 능금이나 이런 이제 배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품목농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 등에서 이제 재보험을 가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이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거의 NH농협 손배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축 재해보험은 따로 이제 뭐 보험사들이 또 지급을 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재보험 사업자는 농협 손보가 되겠고 이 재보험 사업자가 있으면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보험 가입자가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 이제 보험 계약법을 배울 때 보면 보험 계약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험 계약자가 재보험 사업자 농협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피해가 발생해서 그것을 뭐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이 결정이 되면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평가하는 업무는 실은 재보험 사업자 농협에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수행하기에는 농협 직원들 수가 모자라겠죠. 그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요것을 평가 업무를 위탁한 곳이 이제 평가 업무 수탁자가 되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평가 업무 수탁자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가 되는데 한국손해평가사 협회라고 한손협 우리가 보통 손해평가협회, 손해평가협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협회가 2군데예요. 손해평가사 협회가 있고 한국농업재보험협회 줄여서 농재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재협이 있고 그다음에 손해사정법인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3곳에 평가 업무를 위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곳에 이제 저희가 가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손해평가사들이 되겠죠.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들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평가 업무 수탁자가 업무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손해평가를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가 되고 1인에서 5인 정도가 피해 사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들은 실제로 가서 손해평가를 하겠죠. 손해평가를 하고 손해평가 조사서를 작성하게 되면 현지조사서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손해평가 조사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재보험 사업자한테 주게 되겠죠. 재보험 사업자한테 주게 되면 이제 저희 그 손해평가사들한테 그 수당을 주는 곳도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사들한테 수당을 주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전망인데요. 전망은 되게 밝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갈수록 저희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농가가 늘고 있고, 가입 면적도 늘고 있고, 대상 품목도 처음에 몇 개 품목에서 점점점 품목이 늘어나고 있고, 품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평가사의 활동 영역이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기가 기상이변이 되게 많잖아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 유도를 하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늘게 되겠죠. 늘게 되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재해도 실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평가사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재해가 빈번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 안정이나 이제 재보험의 중요성을 실감을 하고 농작물 재보험에 많이들 가입을 하게 될 거고요. 가입을 하게 된다고 가입을 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조사를 피해 평가를 하는 것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견해나 공정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손해평가사들이 하게 됩니다. 물론 손해평가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문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개선이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망 또한 밝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농업 분야 재해보험에 이제 대상 품목은 62개 품목인데 또 내년에 또 품목이 또 많이 몇 개가 추가되어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품목도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농업 가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거를 가입을 유도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점 그 농업 재보험에 대한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손해평가사들도 더 많이 추가로 영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평가사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평가사가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그래서 취업은 어디서 하는 거야? 그것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취업 활동은 아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협회가 있고 손해사정법인이 있습니다. 네, 협회는 한국손해평가사협회가 있고 한국농업재보험협회가 있어서 보통 협회는 뭐 한손업 농지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협회에 가입하셔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물론 여기는 고정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협회에서는 프리랜서로도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손해사정법인 실제로 사정법인에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일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야?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협회 하루 일당이 2019년도에 한 58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작년이죠, 실은 2019년도면 작년에 그 태풍이 굉장히 여러 번 왔습니다. 와가지고 재해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해가지고 실은 손해평가 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정말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중치가 있어가지고 한 58만 원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올해 수당은 평균적으로 한 43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협회랑 손해사정법인의 수당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협회와 달리 손해사정법인은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회사와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당 이게 주어진 그러니까 하루 일당들이 이제 협회하고는 차이가 나고 그것은 이제 사람들마다도 차이가 나고 손해사정법인마다도 조금씩의 수당 차이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연봉이 한 3, 4천만 원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랜서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활동할 때는 하루 수당이 뭐 40만 원에서 한 45만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문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제 위상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손해평가사가 이제 모자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평가 수당도 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대 장점으로 누구나 이제 자격증만 취득하면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이제 연령층이 5, 60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도 높고 그렇고 실제로 이제 일을 할 때에도 물론 이제 어떤 협회에 일을 할 때는 어떤 순번대로 이제 누구한테 일을 많이 주고 누구한테 일을 적게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번대로 내 순서가 왔을 때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가 사정이 있을 때는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빠지면 그 다음 순번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사정이 있었을 때 내가 원하는 날짜를 조정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꼭 우리 직장 생활 할 때처럼 매여 가지고 무조건 뭐 이 이수를 다 채워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과 생활이 분리되는 워크 앤 밸런스 유지, 이제 워라밸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유지가 가능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퇴 후에는 사실 저희가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막상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참 낮죠. 근데 이제 은퇴 후에 직업으로 삼았을 때에도 이 급여가 그렇게 많이 이제 부족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도 엄청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하고 체력만 뒷받침이 좀 되어진다면은 나이와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이게 정말 꿈의 직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것도 큰 장점인 것 같고, 저도 만약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게 아니라 우선 현재 직장을 유지하고 주말에만 먼저 일을 해보는 프리랜서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요, 이제 일당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이렇게 종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사정이 있어 쉬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의 능력차도 있고,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배우다 보면은 구역장이라는 것도 배우게 될 텐데요. 구역장도 조금 연봉이 다르고 그렇더라고. 해서 개인의 능력이나 능력치에 따라서 경력이나 경력에 따라서 연봉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은 이제 저는 현재 뭐 일을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손해평가 시험 강의를 하는 에듀야 홈페이지에서 참조해서 가져왔는데요. 2019년도에 이제 활동하신 손해평가사님의 수당입니다. 실제 급여이고요. 이분은 보니까 6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와 초가수 조사 6, 7월 달에 저가와 초가수 조사를 실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7월 9월에 낙가 피해 조사도 하셨고, 9월 달에 고추 피해, 9월 10월에 배 피해 조사를 하셨고, 콩 피해 조사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벼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배 조사 일자가 가장 많네요. 많고 저가와 초가수 조사 일자도 많네요. 많아서 이분이 실제로 활동을 하신 기간은 65일 정도인데 받아가신 총액은 2,60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아가셨네요. 네, 올해 이야기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저가, 차가수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한 6월부터 시작해서 벼 조사를 마무리를 짓는 한 10월까지 11월 초까지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일을 하는 일수는 100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일을 꽉 채워서 일을 하신다면 이 금액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가 차가수 조사를 하기 전에도 3, 4월 달에 저희가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피해 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사들도 있기 때문에 일수는 이것보다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손해평가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해평가사 시험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1차 시험은 보통 6월 달에 시험을 치고 2차 시험은 여태까지는 9월 초에 항상 시험을 쳤었어요. 했는데 이제 내년 시험 이게 잘못됐네요. 일자가 20년도가 아니고 21년도인데 제가 20년도로 적었네요. 21년도로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고 1차 시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고 학력, 남녀,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 과목은 상법, 보험편, 그 다음에 농업재보험령, 농학개론, 재배학이죠. 원예작물학인데 요 세 과목을 치고요.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형 객관식이고 각 문항마다 2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시험 시간은
각 이제 시험마다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총 시간은 90분이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없고 매 과목 그 과목마다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고 과목마다 40점 미만 과락이 있으면 탈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1과목하고 2과목이 다 똑같은데요.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되고 과목마다 40점 미만의 과락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 1과목에서 1차 시험에서 시험 전략은 보험편, 상법보험편과 농업재해보험령은 조금 점수 따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 재배학이나 원예 작물학에 비하면 재배학이나 원예 작물학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험이 어디에서 출제될지도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고 과락률이 제일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략으로는 상법보험편과 농업재해보험령에서 점수를 따고 재배학에서 과락만 면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시험 일자는 2021년도로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일자는 2021년도 6월 25일이 되겠고요. 항상 6월 20일 전후로 해서 1차 시험은 있었어요. 25일이 되겠고 원서 접수는 5월달이 되겠습니다. 5월달을 하고 합격 발표는 7월에 하게 되는데요. 6월달에 시험을 치고 1차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2차 시험이 지금 8월달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보통 9월 첫째 주에 있었는데 8월달에 있잖아요. 6월달에 이 시험을 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나는 2차 시험을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100%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1차 시험은 합격률이 보통 한 70% 정도 됩니다. 되는데 2차는 10% 내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차는 거의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은 또 준비하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1차 시험은 시험 기간이 임박해서 딱 한 2달 정도 공부를 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 2차 시험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1차 시험과 병행을 하시고 2차 시험 중점적으로 해서 2차 시험 칠 때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1차 시험은 독학도 가능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많습니다. 많아서 어떤 책이든 내가 책을 한 권 딱 보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손해평가사 뭐 1차 시험 한 권으로 뭐 독파학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 한 권 구입하셔가지고 상법 법조문 잘 보시고 농업재해보험령 보시고 재배학 보시는데 재배학은 너무 광범위하면 인터넷 등에 보면 저희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는데요. 문제들이 기출 문제들 뽑아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상법보험편과 농업재해보험령은 앞에 기출문제들을 실은 꼼꼼히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수에 충실해서 개념정리를 먼저 익히셔야 되겠죠. 그죠? 개념정리를 하시고 뭐 인강이나 뭐 현강들 쓸 수 있는데 1차 시험은 현강을 거의 들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인강은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시간이 되시면 인강도 듣는 게 좋겠지만 굳이 1차 시험은 인강을 보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독학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바짝 시험 치기 전에 한두 달 정도 보시면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기 때문에 본인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2차 시험은 이제 2차 시험 당연히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차 시험을 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 치게 된다면 그 해에 한 번 더 시험을 칠 수 있고 내년 그 후년에죠 1년 더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2회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는 2회 2차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요. 손해평가인으로 근무한 3년 이상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 바로 볼 수 있고요. 손해사등사들도 바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의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가 있고요. 보험이 제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1과목은
재보험의 이제 이론과 실무가 되는 거고, 이 과목은 농작물 재보험 및 가축 재보험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과목이 두 과목이라서 이게 그 두 과목 뭐 그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이제 책은 이제 과목도 두 개니까 책도 이제 두 권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업무 방법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줄여서 업방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내용이 많고 생소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개념을 잡고 용어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똑같이 이제 1차 시험처럼 60점 이상을 넘어야 되고 40점 미만 과락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1과목, 2과목 각각 60분씩 주어져서 120분간 시험을 치게 되고, 물론 이 이제 2차 시험도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각각 10문항씩이고요. 단답형 문제가 5문제가 나오고 서술형 문제도 5문제씩 나옵니다. 단답형은 점수가 5점이고요. 서술형은 15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문제를 놓쳐버리면 15점이 한꺼번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점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잘못해서 한 문제를 날려버리면 15점이 날아가니까 이제 점수 따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타격이 좀 있을 수 있죠. 부분 점수를 준다고도 하는데 아무래도 15점짜리 문제들이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문제를 통으로 날리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여태껏 이제 다 9월 첫째 주에 시험을 쳤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은 8월 21일 날 시험을 친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시험 일수로 보면 한 2주 정도 당겨준 일수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또 2차 시험을 사람들이 막 집중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1차 시험 치고 이렇게 보면 정말 딱 2달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2달 기간에는 정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만 2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2달만 공부한다는 건 아니고 2차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원서 접수는 7월경에 하게 되고요. 합격 발표도 당연히 시험을 빨리 치니까 2주 정도 당겨져서 11월 초에 합격 발표를 하네요. 학습법을 보게 되면 이제 1과목이 가축 재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라고 했고, 2과목은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라고 했잖아요. 요 책들을 우리가 업무 방법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제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발간되는 어떤 그런 교재들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농협에서 이제 만들어낸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실제 이제 업무에 나가서 일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업무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해서 업무 방법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줄여서 업방 이야기하는데 1과목, 2과목을 해서 업방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정말 업방을 충실하게 보시고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 과목은 조금 그 품목별로 다르기는 한데 약간도 좀 봐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과수나 가축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도 조금은 참조를 하셔야 되고, 실제 올해 가축 문제에서 약간에서 출제가 되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많이 뭐 학원에서도 기출문제를 만들어내고 시중에도 기출문제 책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은 손해평가사에 대한 기출문제는 문제에 대한 답들이 오류인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기출문제는 이제 학원에서 편찬한 기출문제고, 역대 이제 출제된 기출문제들 미리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물론 이제 기출문제로 한번 출제된 문제들은 다음에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겠죠. 근데 한번 똑같이 출제된 적도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문제의 유형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익히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저는 2차 시험은 인강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인강도 있고 현강이 있는데, 현강은 광주 지역 쪽에 이제 현강을 하시더라고요. 그 현강한 내용들을 인강으로 그대로 올리시는데, 현강은 실제로 저희가 물론 시험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강을 직접 찾아가서 듣기는 시간적인 여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강을 추천드리고, 인강이 어디가 좋다라고 제가 이 온라인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카페들에 가보면 괜찮은 인강들 추천해 놓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강은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이 여기는 참 괜찮다라고 추천하는 곳에 가서 인강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부터 유튜브에 이제 강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들을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가능하면 인강을 들을 때는 어떤 한 내가 이 인강을 듣겠다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 인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으셔가지고 개념 정리를 하시고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너무 저희가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여기 것 정보 치다고 저기 것 정보 치다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한 곳을 딱 지정을 했으면 그 인강에 충실해서 그 개념 정리를 하시고 공부 방법들을 충실해서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례로 올해 그 1과목 시험은 2020년도 6회 시험이죠. 1과목 시험은 정말 업무 방법에 충실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업무 방법서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 방법서를 정말 정도 가시고 해도 가시는 방법들을 추천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문제 유행은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단순 암기 문제만 나온다면 정말 책을 달달달 외우면 되겠지만 단순 암기만으로는 정말 합격이 힘든 시험이 이 손해평가사 시험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실무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문제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그래도 통치기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암기와 기본 테스트를 위주로 하는 문제들이 첫 번째 문제들이 되겠고요. 암기와 테스트 위주의 문제는 주로 1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1과목에 해당되는 문제는 이제 요 정도만 하시더라도 진짜 실제로는 한 50% 정도는 문제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응용 문제인데요. 2과목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과목 문제들도 예전에는 한 품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묻고 이제 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 품목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통되는 부분, 차이 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문제에서도 출연율이 이제 공통으로 이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것처럼 여러 품목들을 종합한 복합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더 앞으로는 이제 암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응용 문제, 분석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이제 올해 시험 문제 손해평가사에 이제 배제되는 이제 사람을 이제 골라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은 그냥 우리 5점짜리나 15점짜리 서술형 문제로 손해평가사 일을 할 수 없는 배제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면 누구나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 적용을 해서 응용 문제로 내다 보니까 그 부분 문제가 되게 많이 생소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많이 이제 틀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암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한 응용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문제 중에 손해평가사 배제되는 부분도 그랬지만 실제 결과주수 구하는 부분들도 실은 현장 응용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도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익히고 암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암기를 하시고 나면 그 암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문제 분석을 하시고 그 문제를 점점점 응용해서 문제풀이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태껏 출제된 경향으로 보면은 종합가수가 고2 때부터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출제되지 않고,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출제된 항목으로는 벼하고 저가전 종합이어가지고, 저가전 종합이용과 배를 모르고서는 손해평가사 시험을 합격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제 점점점 이제 종합가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앞에서 종합가수 문제는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고 뭐 서술형 문제 그냥 뭐 이게 쓰는 문제들이 그냥 나왔다고 하면 이제 저가전 종합위험처럼 실제로 계산하는 그리고 보험금을 산출하는 종합가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암기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식 전개가 가능해야 됩니다. 산식 전개가 분명히 가능해야 되고 그 산식이 전개가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이제 어떤 뭐 품목에 대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보험금을 구하는 과정들을 서술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서술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내가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험금을 산출하는 그 산식 전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이제 순서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서에 맞춰서 이론은 자연스럽게 조금 익혀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식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필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연필로 쓰는 건 아니고 볼펜으로 이제 쓰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고 업무방법서의 개념들을 익히기 위해서 정말 업무방법서를 많이 보고 많이 읽고 써보는 것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만이 가장 이제 자격증 시험의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는 이제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통 시험은 엉덩이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의자에 얼마나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앉아 있느냐 그 시간에 따라서 시험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해평가사 시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다른 자격증 시험도 그렇겠지만 절대량의 이제 공부량이 필요한 시험이 이 손해평가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방법서 구성은 이제 1과목과 2과목을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1과목을 보면 이제 품목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품목별로 상품 구성은 이 보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뭐 벼라든지 그죠? 뭐 과수라든지 바짝물이라든지 이 보험의 목적이 어떤 게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한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이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과 이것을 보상하는 기간, 보험 기간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고 나면 내가 낼 보험료는 얼마이고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러면 피해율 산정은 어떻게 하고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보험료를 지급받기 전에 내가 부담하는 내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뭐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매개인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상품 구성 다음에는 계약 인수 부분입니다. 계약 인수 부분은 그 품목에 대해서 보험 가입은 어떤 지역에 할 수 있는지 뭐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지어서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보험 가입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이 보험 가입의 자격이 가입이 가능한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수 제한 목적물 은 어떻게 되는지 인수 제한 수확량은 어떻게 되는지 실은 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이 계약 인수 부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수 제한 목적물은 정말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조금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공통되는 부분 맥락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고 차이 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 가시게 되면 조금 더 시험 공부하기가 수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계약 인수 부분은 정말 꼼꼼히 잘 봐두셔야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 과목은 앞에서 우리가 품목별로 자세하게 공부를 다 했고, 그걸 보험금을 산출하고 뭐 하는 상식들을 앞에서 기본적으로 1과목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2과목에서는 실제로 이제 적용 품목들과 사고 접수가 있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사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거, 그리고 보험금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제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율을 산정해서 보험금 지급은 이제 얼마가 됐는지, 실제로 이제 피해 계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제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되고요. 거의 이곳은 품목마다 1과목이든 2과목이든 조금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맥락만 잘 잡아주시면 거기에서의 차이점과 뭐 특징들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과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도 가축이나 이런 가수 부분에서 약간도 참조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배점을 한번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1회에서 6회까지 실은 과목을 전부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평균을 한번 내봤는데, 우리가 재보험이 농작물 재보험하고 가축 재보험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농작물 재보험은 현재까지는 62개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이 있고 내년에 또 품목이 몇 가지가 더 늘어나는데, 이제 농작물 재보험에서 시험은 한 80%가 출제가 되고 가축 재보험에서 한 2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가축 재보험이 20%라고 해서 이게 그럼 20% 가축은 버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가축 재보험에서 보통 15점에서 20점까지도 100점이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축 재보험을 놓쳐버리면 손해평가사 시험을 합격하기 어렵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양은 훨씬 더 적거든요. 농작물 재보험보다. 하지만 꼭 거기서 문제가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축 재보험만큼은 확실하게 공부를 해 두셔가지고 15점을 이제 획득하고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용어와 통칙 부분에 있어서는 5점짜리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과목도 그렇고 2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비율을 봤을 때는 한 3, 4% 정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계약 관리에 관한 부분은 5회 시험이었죠. 아니요, 4회 시험이었네요. 4회 시험 때는 계약 관리 부분에서 거의 20점 정도가 출제되기도 했기 때문에 계약 관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농작물이 되겠죠. 매년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적이 없고 점수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15점에서 20점 정도 되기 때문에 저가전 종합위험과 농작물 특히 벼인데요. 벼를 놓치고는 손해평가 시험은 합격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원은 1과목도 마찬가지고 2과목도 마찬가지로 정말 개념 정리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문제풀이 및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중요하게 지금 문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종합위험 가수고요. 또 떠오르고 있는 거죠. 네, 원해시설에 관한 부분. 원해시설은 이제 버섯하고도 비슷한데 원해시설 복사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산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시면 저가전 종합위험 농작물이 높고, 그 다음에는 가수가 높다. 가수가 높고, 특히 올해 시험은 보면 1과목은 정말 가수 부분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수 부분 정말 꼼꼼하게 봐두셔야 되고, 가축 문제는 비중은 적지만 항상 빠지지 않고 출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축 부분도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1, 2회 때는 가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는데 3회 때부터 가축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고, 매해 빠지지 않고 지금껏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축 중에서는 실은 가축이 16개 축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소, 돼지, 말, 뭐 이 정도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출제된 가축 문제는 소하고 돼지 부분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원예 시설은 1과목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어떤 뭐 서술형 그냥 개념을 묻는 문제로 계속 많이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매년 출제가 됐었는데, 이 과목 계산 문제로 출제되기 시작한 것은 5회부터 본격적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5회 때 원예 시설은 15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됐었기 때문에 원예 시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특정 위험 인삼 부분, 인삼에 또 이제 해가름 시술도 있는데, 그 부분도 5회 때 15점짜리 문제로 출제되고 였었고, 그런 이제 올해죠. 6회 때 시험은 지금 인삼에 대해서는 출제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삼 부분도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합격자 연령을 한번 볼게요. 제가 40, 50대, 60대가 많이 응시도 하고 합격을 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1차 합격자 연령 보시면 이런 이제 50대 부분이 제일 많죠. 않고 1차는 합격률이 높습니다. 조금 이따 합격률 다시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1차 시험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이 1차 합격한 사람들이 2차에 응시를 하니까 2차 부분도 50대의 합격률이 합격자 연령이 가장 높네요.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60대도 굉장히 많죠. 그죠? 네. 합격률을 한번 볼게요. 1차는 제가 한 2달 정도 공부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1차 합격률은 보통 다 거의 60에서 70%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도중에 제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1차 시험 꼭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차 시험 합격률은 1회 때는 그래도 19% 굉장히 높았는데 2회 때는 10% 높지가 않죠. 3회 때 시험은 좀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6.9%의 비율이 나왔고, 이런 이제 4회 때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6%대, 5회 때가 5%대. 그래서 4회, 5회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시험을 친 거는 이제 11%대 정도 나와서 이제 많이 합격을 했고, 인원 수를 한번 보면 처음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공시를 할 때 손해평가사를 정부에서 한 2,000명까지는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원수를 한번 보시면 430명, 167명, 260명, 129명, 153명. 올해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낮다고 볼 수 있죠. 566명.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손해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1,705명입니다. 아직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2,000명에는 모자라는 수치이고, 올해 실은 현장에서 손해평가사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딸렸다고 해요. 이름 많고. 그래서 손해평가사를 많이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험이 좀 쉽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쉽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합격률을 보시면 정말 10%대의 합격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지 않고는 이게 붙을 수 없는 자격증이구나, 정말 만만치 않은 자격증이구나라는 걸 이 합격률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과락이 이제 40점 미만이면 이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락률을 한번 보면은 1차 채점 과락은 얼마 되지 않아요. 과락률이 5%, 4% 전체를 뭐 원회가 조금 많네요. 그죠? 원회가 원래 시험이 더 어려워서 과락률이 높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0%대. 그래서 과락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실제 시험 합격률도 60에서 7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2차를 한번 보면 2차는 과락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습니다. 1차 이제 1과목은 과락률이 거의 50%대인데요. 아무래도 이론과 실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암기 위주의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점수를 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1과목 과락률은 한 50% 정도인데, 2과목은 단순 암기로만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응용 문제들이기 때문에 과락률이 70%까지 갔네요.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과락률이.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저도 경험상으로 1과목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과목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과목을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1과목은 이제 따라오는 걸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을 칠 때도 여태껏은 1과목을 먼저 치고 2과목을 쳤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시간도 나중에는 부족하게 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조급해져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2과목 시험을 먼저 계산 문제를 먼저 풀고 1과목 시험을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참고 사이트인데요. 이 농업, 이게 농업 사이트,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농업 사이트예요. 농업교육 포털, 그 다음에 농사로, 농촌 인적자원개발센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농업정보에 관한 뭐 병충해라든지 교육도 다 무료 인강들이 있거든요. 인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들, 어떤 부분들에서 개념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꼭 시험 칠 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실무에 나가서도,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도, 실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농업 용어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병충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1차 시험 공부할 때 이 농업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면 되게 유용하실 것 같고, 저희가 농업재해보험의 운용기관이 농고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고문 사이트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농고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손해평가 자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손해평가 자료실에 들어가면 시험 관련이나 뭐 여태껏 출제된 기출문제들, 기타 관련 시험 관련한 사항들이 전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카페를 찾아가시거나 막 이렇게 막 찾아가면서 그렇게 막 기출문제를 찾으실 필요는 없고, 농구문 사이트에 가면 여태껏 기출됐던 기출문제들이 전부 다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인강 그 학원 사이트들에서 뭐 Q&A 이런 뭐 게시판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꼭 못하네요. 고객 참여 게시판에 가시면 질의응답 코너가 있습니다. 질의응답 코너에서 그 손해평가사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손해평가 그 업무방법에 대한 질의응답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농고문 그 직원의 답변이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손해평가사 시험이 물론 응시하는 사람도 올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었지만, 시험도 난이도가 점점점 높아져 가고,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수준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질의응답 가서 보시면 수준 높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부분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응답 부분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을 주관하는 게 저희가 산업인력공단이라고 있죠. 요 큐넷 요 홈페이지에 가셔서 손해평가 시험을 접수하고 합격 발표도 여기 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큐넷 사이트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내년에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평가 시험 준비 함께 해보실래요? 라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10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1과목 개념 정리는 블로그 이제 손해평가사 게시판에 다 업로드를 한 것 같아요. 했고, 이번 달 중순부터 2과목에 대한 개념 정리를 이제 올려나갈 생각이고, 먼저 개념을 잡는 데는 농고문에 가셔가지고, 또는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업무 방법서를 다운받아 가셔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하시고 예시 문제를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유튜브 강좌를 업로드해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강좌 업로드한 거 한번 봐주시고, 블로그도 아직 이웃이 안 되어 있다면 이웃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는 대략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게 되는데요. 인강은 물론 저는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학원에서 올린 인강들, 그다음에 유튜브로만 올린 동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개념 정리가 업무 방법서만 보고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눈으로 그냥 읽는 것보다는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 훨씬 개념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인강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기본 개념 정리는 꼭 필수로 먼저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용어가 입에 착착 붙지를 않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는 필수이고요. 개념 정리를 하시고 나면 정말 업무 방법서를 정독을 하시고 그것을 해독하는 과정들을 거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12월 달부터 내가 공부를 했다고 시작하면 이 업무 방법서를 해독하고 심화하는 과정까지는 한 3월에서 4월까지는 이 부분들을 다 하셔야 되고요. 이제 보통 3월 말 4월 정도 되면 새로운 업무 방법서가 내년 업무 방법서죠. 업무 방법서가 이제 농협에서 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업무 방법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새 업무 방법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된 업무 방법서죠.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나온 업무 방법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공부를 하시고 나면 4월경에 개정된 업무 방법서가 나오면 올해 뭐 업무 방법서에서 새로 추가된 항목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변경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올해 미리 공부를 해 두셔야만이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공부를 하고 익혀나갈 수 있기 때문에 3, 4월까지는 꼭 이제 기존 업무 방법서를 개념을 익히고 정독 해독하는 과정들을 거쳐주시고, 4월 달에서 한 6월 달까지는 개정된 업무 방법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7, 8월이 되잖아요. 이제 7, 8월 기간에는 여기까지 이제 개념 정리는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부족한 암기 부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암기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 이제 문제풀이, 여러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 과정들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정리한 노트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 노트들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이제 공부를 이 한 7, 8월 정도까지, 6월달 정도까지 하셨으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인지 대충 파악이 다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서 내 노트에 어떤 중요한 핵심 요약 부분들, 정리된 부분들을 보면서 마지막까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고요. 실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덩이 싸움입니다. 엉덩이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간을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시험이 붙고 떨어지고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요. 정말 업무 방법서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써보시고 계산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것만큼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시험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그 블로그와 유튜브 강의도 아마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이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 강의 연재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문제풀이도 올리고 있으니까 블로그 아직 이거 신청 안 되신 분들은 블로그 오셔가지고 이거 신청하셔가지고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네이버 TV에 함께 올리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네이버 TV를 애용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TV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채널 이름은 손해평가사 스토리이고요. 저는 토지담지입니다. 앞으로 손해평가사 스토리에서 토지담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구독, 알람 꼭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첫 강의 손해평가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